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0시 41분 9초 막 지나고 있고요. 국제뉴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전격 회부해보는 코너입니다.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 원래는 월요일에 이 코너를 보내드렸었는데 저희가 이번 주에 부분 개편을 하면서 금요일로 자리를 옮겼고요. 그리고 이 코너를 맡아주실 분도 바뀌었습니다. 바로 김이나 칼럼니스트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왜 웃으세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 코너명만 바뀌어서 네, 좀 그렇습니다. 네,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아니 저는 마음에 드는데 네.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워낙 우리 김이나 칼럼니스트의 방송을 믿고 듣는 방송이기 때문에 아마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이 돼서 네, 인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게 돼서 네. 영광입니다. 네. 네, 앞으로도 이 시간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이나 칼럼니스트와 함께하는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 오늘이 첫 시간입니다. 첫 인물 누군가요? 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에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미국 소설가 토니 모리슨이 폐렴 합병증으로 88살의 나이로 사망을 했는데요. 이 토니 모리슨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인물은 바로 토니 모리슨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고 또 인종차별 문제를 주로 다룬 작가로 잘 알려져 있죠. 토니 모리슨은 1931년에 미국 오하이오주의 로레인 선박 용접공의 자녀로 태어났는데요. 하워드 대학교하고 코넬 대학교에서 각각 영문학 학사와 석사를 받았습니다. 이 석사 논문 주제가 윌리엄 포크너하고 버지니아 울프였다고 하고요. 졸업 후에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다가 1965년에 뉴욕으로 이제 옮겨서 출판사 랜덤하우스의 편집자로 일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다가 읽을 만한 소설이 참 없다 이 생각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직접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을 했고 지난 2012년에는 이 작가이자 교육자로서의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자유의 메달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네. 토니 모리슨이 노벨 문학상을 탄 인물답게 검색해보면 어록도 굉장히 많습니다.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아직 그것이 쓰이지 않았다면 당신이 그 책을 써야 한다. 사랑보다 더 소중한 것,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 언어만이 이름 없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언어만이 명상이다.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소개를 못 해드리는데 토니 모리슨의 등단작 가장 푸른 눈이라는 작품이죠. 이게 1970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제목의 푸른 눈은 이제 백인들의 이제 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1940년대를 배경으로 이 미국의 한 흑인 소녀가 자신이 겪는 여러 가지 불행의 원인을 이제 외모에서 이제 찾게 되고 그래서 백인의 어떤 푸른 눈을 갖기를 갈망하는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면 대단히 간단한 얘기 같지만 좀 충격적인 전개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그야말로 문제작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에도 엘라베마주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이걸 금서로 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할 정도였으니까 지금까지도 좀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금서로 지정할 정도면 내용이 정말 파격적인가 봐요. 이 흑인이 흑인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신체적 특징이 어떤 인종주의에 의한 억압의 고리로 이제 기능을 하고 흑인 자신이 이것을 내면화하면서 폭력을 재생산하는 이런 과정들이 적나라하게 이제 표현이 됐기 때문인데요. 흑인 소녀가 자신의 외모에서 불행의 원인을 찾는 것도 그렇고 또 흑인 소녀의 가족들도 모두 이런 이제 백인 중심의 시선을 내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 예를 들면 이 소녀의 어머니는 백인 가정에서 가정부로 일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이제 그들과 동일시하는 이런 인물로 그려지고요. 아버지는 이제 백인들에게 모욕을 당한 경험에 어떤 집착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자신의 딸에게 이제 성폭력을 저지르는 이런 극악무도한 인물로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주인공 흑인 소녀는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미쳐버리는 것으로 이 소설의 얘기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행한 엔딩으로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백인을 무조건적으로 선망할 게 아니라 흑인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찾아가고 차별에 저항하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인종 문제에 대한 어떤 전통적인 개념 중에 이 민권운동가였던 두 보이스가 주장한 이중의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미국의 흑인, 즉 이제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스스로를 미국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종적인 차별을 당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온전한 미국인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 자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중적 의식 사이에서 어떤 콤플렉스와 끝없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요.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였던 프랑츠 파농도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이라는 책을 통해서 비슷한 이제 주제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토니 모리슨도 이 가장 푸른 눈의 이 작품을 통해서 비슷한 문제를 제기한 그런 셈이죠.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좀 더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방금 설명드렸던 토니 모리슨의 데뷔작이죠. 가장 푸른 눈, 이 작품에 나온 글귀 한 구절을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 흑인 소녀는 조그만 백인 소녀의 푸른 눈을 갖고 싶어하고 그 동경의 마음에 자리 잡은 공포는 그 성취의 저주에 의해 더욱 강해만질 뿐이었다. 흑인으로, 흑인 여성으로 되물림 당하고 많은 삶. 그녀가 그네들의 삶의 종지부를 찍을 수는 없었다. 네, 제가 좀 짧게 읽어드렸는데 이 부분만 봐도 토니 모리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작품을 썼는지를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낭독 괜찮았나요? 대단히 낭만적인 이런 코너인 것 같습니다. 이런 코너가 많아져야 되겠네요. YTN 라디오에 이런 코너를 많이 만들어주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심각하게 반응을 해주시니까 제가 참 할 말이 없네요. 낭만의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저희 낭독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푸른 눈의 한 대목 들려드렸고요. 자, 토니 모리슨이 흑인 사상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인물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빌 러비드라는 작품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1987년에 출간이 됐는데 당시에 퓰리처상, 미국 도서상, 로버트 F 케네디상 등의 어떤 미국 소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을 이제 휩쓸었다는 거죠. 네. 노벨 문학상은 이제 1993년에 이제 수상을 했고요. 2006년에 뉴욕 타임스에서 선정한 1980년 이후 미국 최고의 소설의 1등으로 선정됐을 정도인데요. 특히 실화가 모티브인 소설이기 때문에 반향이 더 컸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1856년에 미국 신시내티에서 마가렛 가너라는 이름의 여성이 절도와 재물 손괴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여성의 변호인은 이 혐의보다 형량이 높은 사형죄로 판결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 마가렛 가너라는 여성은 원래 켄터키주 농장에서 노예로 이제 일을 했었는데 당시 자유주의인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시까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을 쳤던 것인데요. 하지만 이 노예 사냥꾼들과 보안관에게 결국 잡힐 위기에 놓이자 악독한 주인 밑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다시 하면서 이 아이를 키울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한 나머지 아이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을 결심을 했던 것이죠. 네. 하지만 2살짜리 딸을 죽인 직후에 이제 잡히고 말았던 건데요. 당시에 도망노예법은 주인 집에서 도망간 노예는 재산으로 간주하게 돼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절도와 재물손괴 관련 혐의가 적용이 됐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라는 이야기가 사람을 물건이 아닌, 그러니까 정말 인간으로 취급해달라 이런 의미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판을 방청하려는 사람들로 재판소가 발디딜 틈이 없었다고 하니까 세간의 관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결국 판사는 이 노예 주인과 노예 사냥꾼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도망노예법은 연방 이제 법이기 때문에 오하이오 주법에 우선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것이죠. 네.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마가렛 가너의 어떤 살인죄에 대한 재판을 다시 하려는 오하이오주의 어떤 관리들하고 이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내려는 켄터키주의 보안관들이 대립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연출돼서 상당히 문제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그 빌 러비드 작품 속에 있는 한 대목 제가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죠. 저 하얀 것들은 내가 가졌던 것, 내가 꿈꿨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갔다. 그리고 내 심금을 다 끊어놓았다. 세상에 불운이란 건 없어. 오직 백인들이 있을 뿐이지. 네. 정말 짧은 부분이긴 한데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얀 것들이라는 건 백인을 표현한 대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세상에 불운이란 없고 오직 백인들만 있다라고 표현한 대목도 굉장히 당시의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어도 마음에 참 와닿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품 자체가 굉장히 극적인 이야기로 전개가 되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작품들로 이 얘기가 계속 이제 생산이 됐었는데요. 네. 1895년에는 프란시스 하퍼라는 사람이
이 얘기로 이제 시를 지었고요. 1867년에는 켄터키 출신 화가에 의해서 그림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1998년에는 오프라 윈프리 주연의 영화로 만들어진 바도 있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마가렛 가너라는 제목의 오페라로 또 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목이 비러비드? 그렇습니다. 네, 맞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 비러비드는 사랑받는 어떤 존재 뭐 이런 뜻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영어를 좀 배우긴 배웠으니까요. 네. 성경의 로마서 9장 25절을 보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로 부르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온 표현입니다. 그렇군요. 즉 사랑받지 못한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렇게 붙이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소설에서는 이 노예 엄마에 의해서 살해된 어린아이의 묘비에 이제 적힌 문구명이 등장합니다. 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이 죽은 아이가 초자연적인 존재로 돌아와서 자신은 이제 내가 사랑받는 사람, 즉 비러비드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건데요. 이 존재는 살아남은 가정에 파탄을 안겨주고 마지막에 노예 출신이자 이 존재를 살해한 여성이 과거 주인에게 어떤 복수를 하는 망상을 겪은 후에야 사라지는 이제 그런 이제 결론입니다. 흑인 여성이라는 정체성이 모성과 인종 차별이라는 요인을 만나서 자기 파괴로 이어지는 이런 서사를 좀 그린 것이다. 이런 작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노예제도는 없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이 빌러비드와 같은 작품이 여전히 지금도 주목을 받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건 제도는 없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문제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실제 남북전쟁 이후에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오늘날까지 미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앞서 이제 빌러비드에서 봤듯이 노예주와 자유주의 갈등으로 시작된 남북전쟁은 1861년에 발발해서 1865년에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 소설의 모티브가 된 사건은 1856년이고요. 이후에 이제 북부주들이 남부주의 군정을 실시하고 재건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체제의 변화를 시도했지만 이 남부 사람들이 계속 저항을 하면서 이게 어려워지거든요. 네. 이 시기를 묘사한 작품이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인 거죠. 이런 상황이 1877년까지 이어졌고 대통령직을 둘러싼 민주공화 양당의 절충과 타협이 이루어지면서 남부에 존재한 이제 노예제와 인종차별의 어떤 잔재들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상태가 이제 돼버린 겁니다. 네. 따라서 흑백 분리를 정당화하는 법 제도들이 이제 실시가 됐고 이게 1960년대에 흑인 민권운동의 기폭제가 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던 거죠. 바로 이 경험이 오늘날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 대선에서도 흑백 분리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지난달에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첫 토론회에서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조 바이든 상원의원의 과거 전력을 문제 삼았는데요. 1970년대 미 교육부가 흑백 학생의 통합 등교를 위해서 스쿨버스 통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 바이든 상원의원이 이에 반대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조 바이든 상원의원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어떤 스쿨버스 통학을 강요를 한 것에 반대한 것이지 흑백 분리에 찬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카밀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당시에 이 흑백 분리론자들이 주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개입이 필요했던 건데 당신이 그걸 반대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론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조 바이든 상원의원은 이런 태도에 대해 사과를 했고요. 이후에 카밀라 해리스 상원의원의 지지율은 크게 오르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죠. 네. 오늘 저희가 인물로 꼽은 이 토니 모리슨, 이 작가가 주목한 어떤 인종, 그리고 성별의 이중적인 갈등도 사실 예전부터 작품 속에서 다뤘는데 여전히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이 갈등 양상을 한 가지 기준으로 말하는 게 어려워진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흑인 남성과 백인 여성, 또는 남성 성소수자와 여성 이성애자, 그리고 부유한 흑인과 가난한 백인, 뭐 이런 대립구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누가 소수자이고 기득권인지를 좀 무자르듯 구분하는 게 어렵다 이런 거죠. 그런 점에서 이런 복잡한 갈등 양상을 결과적으로 사회가 어떻게 재생산하고 있고 그게 기득권의 이익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또 소수자에게는 어떤 고통이 이제 안겨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에 토니 모리슨은 주목한 것이고요. 네. 또 결정적으로 소수자 내부에서 다시 그중에서도 다수와 소수의 갈등이 어떻게 재현되는지 이걸 주목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토니 모리슨의 관점은 앞으로도 좀 중요하게 다뤄질 만한 그런 요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회가 되신다면 토니 모리슨의 작품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물 토니 모리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아 칼럼니스트였습니다.